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 한국전쟁 전사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쭉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전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 세계 체제가 다시 재편되면서 그 와중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이제 아직 현재까지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이제 전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체제가 재편되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북이 38도선이었을까 하는 걸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 북이 38도선이 지금 38선 해가지고 이렇게 남한과 북한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지금 일종의 뭐 국경선처럼 그런 경계선이 돼버렸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북이 38도선이라는 게 확정 지어졌는지, 왜 꼭 38도선이어야 됐는지, 그런 거를 좀, 그 뒤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왜 북이 38도선이었는지를 이제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주도권이 미국한테 있었잖아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미국의 생각을 대변했던 그때 당시의 주인공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32대 대통령, 미국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은 신탁 통치안을 최초로 구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현대사에서 이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지 이제 반대하는지 찬탁 반탁 이렇게 진영별로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빚었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요 루즈벨트가 왜 신탁 통치안을 구상을 했는지,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생각이 이제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안인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무엇 때문에 신탁 통치안이라는 것을 미국의 루즈벨트가 구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부터 알아야지 북이 38도선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안 구상에서부터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안 구상은 전후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성한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낸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 질서를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루즈벨트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이것은 이른바 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계승한다라는 거하고도 사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민족에 맞게 그 국가를 하나의 나라를 구성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각각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탁 통치안을 사실은 구상해 낸 겁니다. 루즈벨트의 생각은 이게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게 나온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
그 루즈벨트 구상은 이런 거였어요. 제국주의 이제 그 연합국과 추축국하고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벌였잖아요. 근데 제국주의 열강국들이 영국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국주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에 참가했던 같은 편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민지를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그러니까 연합국에 참가했던 영국, 프랑스 같은 열강국들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독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주의에 속해 있던 식민지 국가들, 컬러니즈죠. 그러니까 임페리얼 파워즈하고 컬러니즈하고 사실 전 세계가 이렇게 그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제국주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그 열강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그 열강국에 속해 있는 식민지 국가들, 전 세계가 이렇게 두 쪽으로 양분이 나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뭐 영국의 식민지와 프랑스의 식민지와 전 세계가 그렇게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식민지로 되어 있는 나라,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건데, 루즈벨트는 이거를 다 해체해서 각각 하나의 단독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거를 네이션 빌딩이라 그래요. 네이션, 한 민족의 한 국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먹거나 지배하거나 강제적으로 소속하게 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강의 제국주의들이 접수했던 식민지 국가들을 하나의 단독 국가로, 이건 이제 네이션 빌딩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다 해체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는 이 중간 과정에 해체를 시키면 이 해체 과도기에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루즈벨트 생각이었는데, 이 신탁 통치가 왜 필요하냐면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열강국들은 그게 싫죠. 식민지를 뺏기는 게. 그러니까 거부하고 반항하고 자기의 식민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게 틀림없고,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식민지가 되어 있던 나라들이 독립해서 신생 독립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생 독립국이 된 나라는 당연히 이제 약소국이잖아요. 그러면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제국주의 그 식민지를 가졌던 그 전 국가들이 다시 그 나라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독립한 신생 나라들은 아직 모든 체제가 미비하니까 거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권력이 이제 공백기 상태에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주변의 열강들이 다시 그 내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생각은 이 열강들이 다시 식민지를 다시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게 해서 다시 간섭을 받지 않게끔 하려면 열강들이 서로 감시하는 체제로 그 신생 독립 국가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국가가 그 신생 독립 국가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2개나 3개나 4개나 이 나라들이 서로 그 신생 독립국가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하나의 나라가 그 신생 독립국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서로 감시를 해야 되니까 분할해서 그 신생 독립국가들이 그 새로운 체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나 뭐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나 뭐 의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뭐 그런 거를 갖추도록 도와주면서 그거를 어느 하나의 열강국이 그 나라에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탁 통치 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 구상은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이 2개의 질서를 다 해체하고 모든 나라가 하나의 근대 민족 국가라는 네이션으로 만들어가는 그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새로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질서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다시 식민지를 먹으려고 서로 전쟁을 다시 벌여서 혹시
다시 또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막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서로 쟁탈하려다가 서로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식민지 국가들을 다 독립을 시켜주고 다시 이 독립된 신생국으로 다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열강들이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다시 이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회복 시도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신생 독립 국가에다 재개입하는 거를. 그래서 요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게 신탁 통치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감시하는 체제로 이제 상호 감시한다라는 거는 열강들끼리 서로 감시한다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를 어느 한 나라가 다시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강들 서로 감시하는 체제로 그 식민지에서 독립한 독립국을 분할해서 들어가서 서로 감시하면서 이제 독립국으로 몇 년 그 신탁 통치 안에서 체제를 행정, 경제, 무슨 뭐 의료, 교육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를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도 어느 한 나라가 그 독립국을 다시 재점령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신탁통치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감시하다가 독립국으로 완전히 독립시켜준다. 이제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게 사실 좀 이상주의적인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 아니었어요. 그 구성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루즈벨트가 미국이 원했던 전후 이제 세계 질서가 그거였던 건데, 미국이 사실 이 제국주의 미국 자신도 영국의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을 한 거고요. 그 영토를 가지고 직접 통치하고 속국을 만들고 식민지를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반제국주의적 리더십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자꾸 식민지를 가지고자 하는 그 제국주의를 억제하고 미국이 그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유럽의 제국주의 팽창을 억제하는 그 도덕적 명분과 지정학적 명분, 그 영향력을 다 미국이 가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지금의 유엔 질서도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네이션들을 다 각각의 하나의 독립국들로 다 만드는 거예요. 영국도 하나의 독립국이고 프랑스도 하나의 독립국이고 식민지를 못 가지게 하는 거고,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다 독립국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하나의 나라들은 다 명분상으로는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끔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끔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루즈벨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라는 게 뭐냐면 랜드리스 법이라는 건데, 이 랜드리스 법은 이제 그 미국이 만든 법이에요. 어떤 법이냐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그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 물자와 자원과 그런 거를 유럽에다가 엄청나게 제공을 했습니다. 막대한 자금, 막대한 물량, 막대한 의약품, 뭐 트럭, 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유럽의 연합국들한테, 즉 그 독일하고 싸우는 그 나라들한테 전부 다 미국과 연합을 맺은 연합국들한테 전부 다 이거를 제공을 했어요. 이 랜드리스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근데 이제 이 법이 얼마나 좀 사실 보통 차관을 주는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게,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안이다라는 걸로만 하고, 그 조건 없이 무료로 다 임대해 준다라는 형식의 법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이 빌려준 돈을 언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상환 조건과 상환 기간 같은 게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제공을 한 겁니다, 유럽에. 그래서 이 랜드리스 법이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은
미국이 약 501억 달러를 썼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7천억 달러 이상을 유럽에 이제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여기서 310억 달러, 전체 한 60%를 가지고 갔고요. 소련이 한 약 110억 달러. 그래서 중국, 프랑스, 기타 연합국도 전부 다 미국의 돈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물량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 물자로는 전투기, 탱크, 트럭, 식량, 연료, 의약품 등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미국의 물건과 자원과 그 금액이 전부 다 들어간 거고요. 소련은 미국산 트럭 40만 대, 항공기 1만 대 이상을 그 지원을 받아서 동부전선에서 독일하고 싸우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려니 참 암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경제가, 이게 전쟁이라는 게 왜 나쁜 거냐면, 전쟁을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면요, 몇 년을 하면 이겨도 망한 거고 지면 더 망한 거예요. 그 사실상 전쟁을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뭘 이겼다고 해서 뭘 대단히 큰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도 망하는 거고 지면 더 망하는 거고, 그런 구조가 이게 세계 전쟁의 구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재산과 자금의 피해가 무지막지한 거죠. 사실은 이 군사 비용으로 들어간 게 어떻게 메워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의 체제를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그 상환을 받을 방법을 생각을 해냈냐면, 유럽이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미국이 입장에서 봐도 저기서 쟤네들이 자기들한테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가만히 봐도 완전 유럽 대륙이 다 경제가 다 박살이 났잖아요.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동네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박살했는데 너네들 전쟁 때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 랜드리스 차관을 통해서 이제 돈이 나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물량과 물자 다 나갔는데 저거를 상환하려니 참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쟤네들을 다시 재건을 시켜서 돈을 벌게 만들어 준 다음에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갚아라, 이제 이 체제를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브레튼 우드 체제인데,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IBRD가 이제 설립이 돼서 여기서 이제 구제금융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도 이제 유럽 복구 구조 재건 기금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을 재건을 시켜서 돈을 벌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미국한테 갚으라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럽 경제를 재건시키려면 공장들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다시 제조 공장들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는 물타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적자에서 이 돈을 빼자니 빼지지도 않으니까 계속 다시 더 투자를 한 다음에 먹고 살게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받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더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하고 브레턴 우드 체제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요런 그 신탁 통치안을 구상하게 된 데에는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요렇게 해서 유럽을 재건을 해서, 그럼 유럽이 이렇게 재건을 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다 팝니까? 미국에다 파는 거죠. 물건을 그럼 미국이 그 물건을 사주면 유럽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다시 갚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그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체제가 된 겁니다. 달러로 다 결제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초인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게 이런 체제로 구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유럽 내에서 다시 자기들끼리 식민지 가지고 막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를 가지지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신탁통치 중간 그 식민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중간 기간에 신생 독립국들이 독립을 해서 약소국인 기간에 다시 식민지를 다시 가지기 위해서 식민지로 회귀하려는 그 욕망을 자제시키고, 그거 하지 말고 공장을 지어서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한테 돈을 갚어. 이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나왔던 게 신탁통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신탁통치 그러니까 이 그 돈을 빌려간 그 2차 세계 대전 중에 빌려갔던 그 수많은 그 돈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차관을 받은 거를 전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1946년에 다시 한번 또 차관을 받아요. 그 마샬 플랜의 일환으로 또 받고 또 차관을 받고 해서 경제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차관을 받는데, 그 차관이 최종적으로 회수된 때가 2006년이에요. 2006년에 가장 정말 최근에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한테 진 빚을 2006년에 갚은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미국이 이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자유무역 체제가 된 거고요. 이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역을 해야 되니까 자유항행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자유항행이라는 건 바다를 장악을 해야 되고, 바다에서 출몰하는 모든 해적이라든지 기타 변수를 다 미국이 통제하고 억제를 하고 간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11척이라는 항공모함의 제국이 된 거죠. 항공모함 한 대에 보통 뭐 구축함, 순양함, 무슨 뭐 잠수하면서 항공모함이 한 대 다닐 때 어마어마한 집단적인 그 배들이 다 같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미국이 바다를 제패한 해양의 대제국이 된 게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바다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석유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건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해양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렇게 많아진 거죠. 11척이라는 뭐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소련이에요. 그 소련이 받았죠. 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일하고 전쟁하는데 연합국의 편에 서서 이제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는데, 소련이 이제 이 상환을 거부를 했어요. 차관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소련은 그 미국으로부터 빌려간 돈들을 상환을 거부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데올로기 갈등까지 겹쳐지고, 소련이 돈도 상환을 거부하고 이러면서 냉전 체제가 확립되면서 어마어마한 이념 냉전 시기로 이제 막 달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뜻대로 사실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1세계는 그래서 1세계, 2세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게 세계 무역체제를 만들어낸 이 체제로 간 거고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2세계라고 하는데 이념적으로는 이게 공산주의죠. 근데 소련의 목표는 뭐냐면 세계 공산화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그 다른 나라들을 세계 공산화하고 소련 위성 국가로 만들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럽이나 그런 여러 나라들이 다시 경제를 재건을 해서 미국한테 빌려간 돈을, 그러니까 그 유럽의 나라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한테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소련이 전 세계를 공산화한다는 이념으로 하며 그걸 딱 막아버리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소련 밑으로 들어가거나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는 나라들이 다 많아지면 유럽에서 만들어낸 모든 물건들이 거기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두 나라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물론 제3세계 동맹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루즈벨트의 신탁통치 구상안은 이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제국주의 열강들이 다시 식민지를 보유하는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자기들끼리 신생 독립국들을 신탁통치를 해서 다시 식민지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식민지 쟁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소련의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 신생 독립국들로 퍼져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막으려면 막겠다고 또 전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해야 되니까 그 서로 대화로서 동등한 권리, 한 국가가 하나의 한 표를 가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만들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구조로 그 신생 독립국가들을 신탁통치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루즈벨트의 신탁통치 구상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아주 뭐 이상적인 것 같지만 루즈벨트 뜻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탁통치 구상은 현실에서는 결국에는 분할 점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영국, 뭐 중국, 소련이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그 서로 감시 체제 하에서 신생 독립국들을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하나의 나라가 그 신생 독립국을 완전히 다 먹을 수 없게 하려면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도 연합국에 참가해서 같이 싸웠기 때문에 승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도 신탁 통치에 들어가서 분할 점령을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은 공산주의고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 게 목표고요. 미국은 자유항행, 자유민주주의해서 전 세계를 자유무역주의 체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갈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는 생각하기를 민족 자결의 이상적인 그런 원칙과 점진적으로 현실 세계에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다시 세계대전이라는 같은 그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 신탁 통치안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세계 체제를 안정화를 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나라 의 이제 운명도 이 신탁 통치안과 이 분할의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세계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할로 나타난 게 이제 38선, 북위 38도선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 북위 38도선이 나타나게 되기까지의 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이 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 얘기에서 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회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9번이나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런 회담들에서 특별히 한국과 관련된 회담, 뭐 얄타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폴란드는 전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자,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독일 어떻게 처리하자, 이란은 어떻게 처리하자, 이런 열강들이 각 나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